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선 정반대로 한 국가의 주권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국가 면제론을 적용해 사실상 피해자 할머니들이 패소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실망감과 충격을 나타내면서 반드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고 밝혔는데 법원이 석 달 만에 스스로 모순된 판결을 내놔서 배상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투표 직전까지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코로나19 새 환자가 다시 700명대로 늘었는데 정부는 급증세가 아니고 영업 제한 시간을 앞당길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혈전증 가능성이 제기된 얀센 백신은 계획대로 도입한 뒤 나이를 제한해서 접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보궐참패 뒤 민주당에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규제 강화해서 완화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거론되는데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치솟은 집값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빠른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 더 진전시켜 나간다면 바이든 정부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제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의 낮 기온이 6월 하순에 해당하는 3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계절을 두 달이나 앞서간 건데 이른 더위는 오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차 소송 승소 판결과 달리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등을 보면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론이 여전히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등 무력 분쟁 시기에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도 중대한 인권 침해를 초래해서 위법할 수는 있지만 주권적 성격까지 잃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피해자 상당수가 화해 치유재단을 통해서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우리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소송에선 일본의 불법 행위에 주권 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어제 재판 현장에 있던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재판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네, 이 할머니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황당하다고 했고 대리인단은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어쨌거나 저 결과가 좋게 나고 나쁘게 나고 가네.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꼭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대리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어서 그래서 곧 그 할머니들과 의논해서 저희가 항소 여부를 결정을 할 거고요. 재판부로서는 일단 이게 지금 현행 국제관습법에 비추어 봐서 그 국가 면제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라는 판결을 내리셨는데 2015 한일 합의를 그 권리 구제 절차로 본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희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1,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가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네, 같은 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 건데요. 그 근거는 무엇인지 나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는
국가 면제론이 일본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은 반인도적 범죄 행위고 피해자가 불법 식민 지배를 받던 우리 국민이라면 일본의 주권 행위도 예외적으로 우리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하여 다른 나라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국가 면제 이론에 근거하여 그 배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같은 법원에서 나온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2차 소송 재판부는 국가의 주권 행위가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더라도 그건 위법한 주권 행사일 뿐 주권적 성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 면제의 예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 영국처럼 불법 행위에 국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률도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여전히 국제관습법으로 인정하는 만큼 국가 면제를 부정하는 건 국제법을 존중하는 우리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여러 나라 피해자들이 독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 면제 예외를 인정하면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설명했습니다. 두 재판부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도 전혀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1차 소송 재판부는 당시 한일 합의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해 민사소송이 아니면 피해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봤지만 2차 소송 재판부는 당시 합의가 국가 간 외교적 교섭을 거쳤고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피해자 상당수가 현금을 지원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체 구제수단이 마련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고에 대한 대외적 관계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국가 면제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1차 소송에선 위안부 피해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실제 일본의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법원 정기 인사로 바뀐 1차 소송 재판부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에서 지원받은 소송 비용을 일본 정부에서 강제 집행할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선고했던 재판부하고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 불허한 재판부는 사실은 재판부 이름은 같지만 구성원이 틀리고 법리적에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확정된 뒤 석 달 만에 정반대 결론의 판결이 나오면서 위안부 피해 배상을 둘러싼 혼란은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하루 환자가 다시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확진 규모가 급증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면서 영업 제한 시간을 앞당길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양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731명,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은 692명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700명대를 넘어선 것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고 소폭 감소한 그런 4차 유행이 크게 올 것이란 우려와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없이도 환자 수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특히 선제검사로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낸 게 주요했다며 확진 진단까지 시간을 단축하도록 검사 장벽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와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현재 식약처,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준비에 막바지인 해에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들을 국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들은 진단 검사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방역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주말 영향을 벗어난 700명 안팎 확진자를 현재 규모로 보고 미리 대응해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규모 대비 적절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더 확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업 제한을 밤 9시로 1시간 앞당길 만큼 상황이 악화한 것은 아니라며 이런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늘어나는 것도 확진자 증가세를 잡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전북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한 불법 도박장에 갔던 사람들을 찾느라 비상이고, 대전의 전통시장에서는 같은 상가 골목에 점포 상인들이 무더기 감염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보고된 대전 전통시장입니다. 의상실이 늘어선 상가 골목에서 상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모두 1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상인과 가족, 지인 등 두 자릿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상인끼리 서로 친하고 같이 식사하는 등 교류하면서 감염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그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심층 두 사람은 같이 식사를 배달해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이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조리사들이 확진된 대전 대학병원에선 새로 4인실 병실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와 보호자 등이 확진됐는데 앞선 조리사 확진과는 관련 없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북 구미 LG 디스플레이 관련 확진자도 추가돼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인근 김해와 대구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에서 지난 5일부터 17일 사이 불법 도박장을 방문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산시 수송동 야산에 텐트를 치고 20여 명이 거의 매일 포커를 친 거로 조사됐는데 접촉자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박을 통해서 만난 분들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애칭이라든지 그런 건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방역당국은 해당 도박장에 갔던 사람들에게 서둘러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전북 전역에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최근 옥천군청 직원이 제사에 참석한 뒤 의심 증상이 생겼는데도 그대로 출근해 집단 감염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충청북도가 도내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가 만든 강화된 코로나19 복무관리 지침을 보면 부서 내 소규모 회식과 불필요한 모임은 모두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고 음식점 테이블 쪽에 앉기와 음주를 겸한 저녁 식사 자리도 금지됐습니다. 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50명으로 집계되면서 어제 하루 추가 확진자는 7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650명으로 서울이 226명, 경기가 188명, 경남이 44명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하는 오늘 발표에서 신규 확진자는 7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가족이 정부 도움 없이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하루 만에 5만 명이 넘게 동참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규명 전이라도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40대 간호조무사 아내가 사지마비 등의 이상 증상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입니다. 과연 국가가 있기는 한 것이냐며 글을 맺은 청원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일주일에 400만 원 나온 입원 치료비가 너무 막막해 글을 올리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사비시라고 1,600이고 아니면 최소한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한두 달도 아니고 6개월에서 1년을 간다고 그러니 사람이 눈앞이 깜깜한 거죠.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백신을 안 맞을 수가 없는 분위기라서 아내는 접종을 거부할 생각조차 못했는데 막상 불상사가 생겼는데도 보상 절차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 비용 보상을 청구하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이어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뒤에도 최대 120일까지 보상 심사가 걸린다는 안내에 마음이 더 무거웠다는 겁니다. 그것도 심사기간이 120일이래요. 4달이잖아요. 6개월이 될지 1년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또 4달을 또 해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보장도 없는데 그때 가서 이거를 저기를 하라고 하니 사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당장 병원비가 너무 부담돼 다음 주부터 퇴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청원인은 이럴 거면 차라리 코로나19에 걸리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찾아갔는데 딱 있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 피해자는 뭐 산재청사라는 포스터가 딱 있더라고요. 휴대폰에는 그냥 코로나 피해 다니다가 정 안 되면 코로나 걸려가지고 국가에서 다 치료비도 대주고 산재 처리까지 다 해준다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 맞아가지고 이거. 평소 건강했던 것으로 알려진 간호조무사의 사연에는
하루 만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 심의는 120일 안에 처리되는 게 맞고 보상 절차가 제대로 안내되지 못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간호조무사에 위로를 전하면서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까진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한 겁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조만간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다른 부작용 의심 사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백신을 맞은 뒤 사지가 마비됐다는 간호조무사 사례와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후유증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고 최종 국가보상은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라는 판정이 나와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는 27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첫 심의를 진행합니다. 심사 대상은 지난달 접수된 보상 신청건인데 이번 달 접수 사례는 다음 달에 심의 예정인 만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이후 사지마비 부작용을 겪고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심의는 다음 달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하동군의 20대 공무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3주가 지난 뒤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남 하동군청 공무원 28살 A씨는 지난달 16일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는데 접종 3주가 지난 새벽 두통과 함께 팔다리 저림과 마비 증상이 생겼고 뇌출혈 증세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백신 접종 전 기저질환이 없었다고 보건소에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신고가 138건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 신고가 2명 포함됐으며 이들은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명은 80대 여성으로 지난 14일 백신을 맞고 5일 만에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노인시설 입소자인 60대 남성으로 4일 뒤에 사망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이 신고된 사례는 51명으로 늘었습니다. 혈전증 위험이 제기된 얀센 백신에 대해 정부는 계획대로 도입한 뒤 나이를 제한해서 접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백신 수급 불안 속에 안전성 논란까지 계속되자 러시아 백신 도입 얘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얀센 백신은 지난 7일 품목 허가를 받고 현재 도입 시기와 물량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안대로 600만 명분을 2분기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유럽의약품청의 혈전 부작용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얀센 백신에 대한 평가를 접종 대상 선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에서 지금 그 얀센 백신에 대해 평가한 부분들은 국내에서도 이렇게 주목하고 있고 허가 과정과 접종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백신 자문단의 검토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령 제한 여부와 접종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혈전 논란을 일으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접종 중단 끝에 30살 이상에게만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작용에 따른 연령 제한과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국내에서 위탁 생산되는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 도입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민주당 당권 후보인 송영길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나와 러시아 백신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플랜 B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도 도입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의약품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외국에서의 허가 사항들을 좀 함께 참고하면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서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도입 물량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모더나 측과 2천만 명분 도입 계약을 맺고 5월부터 들여올 계획이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백신의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는 지시를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스푸트니크 V도 방역 당국이 검토하는 선택지 중 하나며
문 대통령도 이 같은 차원에서 언급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방역당국은 스푸트니크 V 백신의 해외 접종 사례와 부작용 등을 점검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백신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스푸트니크 V를 포함한 다양한 백신의 공개 검증을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현재 시점에서는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도입 검토가 적절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전 총리는 MBN에 출연해서 러시아 백신 도입을 검토하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에 대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가운데도 국민 선호도가 조금 있는데 러시아 백신은 더 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1회 접종만으로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라이트를 다음 달에 공식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은 스푸트니크 라이트 승인 시점이 5월이 될 것으로 보며 올해 말까지 스푸트니크 라이트 생산량이 월 3천만 도스를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은 2회 접종을 기본으로 하는 스푸트니크 V 백신과 달리 1회 접종만 해서 면역 효과를 내도록 설계됐고 85% 정도의 면역 효능이 3, 4개월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정치권도 연일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지적하면서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백신 조기 확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백신 스와프 협상이 난항이라면서도 반도체와 교환 가능성을 내비쳤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가짜뉴스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한 국내 백신 비축분이 여유가 없다는 입장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보여줬던 그러한 연대 정신에 입각해서 현재 우리가 좀 겪고 있는 백신에서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 기업들의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미국 조야로부터 한국이 지금 백신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떠한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여론 형성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최근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정치권은 책임감 있게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서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부는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 이전에는 선거를 위해서라도 정권이 양질의 백신 확보에 최선을 다할 걸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다가 어디에선가 구할 수 있으면 자신들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해결됐다고 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떻더라도 좋습니다. 조속히 양질의 백신을 구해서 우리 국민들을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지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에선 딸의 안전이 걱정돼서 고가의 수입차를 사줬다고 했는데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친서의 내용을 보면 그 따님분에 대한 포르쉐 사고는 안타깝지만 포르쉐를 회사 돈으로 사줘도 되는 건가요? 업무 소행령이었습니다. 근데 회사의 돈으로 이제 따님의 포르쉐를 안전을 위해서 사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기 아니라 업무용 그 니스 차라니까요. 그러니까 업무용 니스 차량이었습니다. 예. 보도를 똑바로 해주세요. 팽팽성 있게. 그러니까 업무용 리스차를 왜 따님께 대표이사가 업무를 하면서 탄 업무용 리스차입니다. 예. 채용 청탁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어제 그건 제가 경영자가 아니었잖아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 얘기 아까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건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이뤄놓은 성과 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변죽만 올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상 처음 북미 간 정상회담을 개최한 건 분명한 성과라면서도 2019년 하노이 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데 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임기 마지막 1년, 바이든 행정부와 비핵화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 대통령은 비핵화는 우리나라의 생존의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진전에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건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으리라는 겁니다. 미국과 북한이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비핵화에 도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관건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을 고안하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중 간 갈등이 비핵화 협상을 해칠 수 있다며 북한과 기후변화 등 국제 현안에 중국과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문 대통령이 방미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청원하고 그 방식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나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지자체장과의 오찬에서 전직 대통령을 위한 큰 통합을 제고해달라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건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되는 상황은 가슴 아픈 일이며 두 분 다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면론에서 더 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도부는 일단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21대 국회까지 국회의원만 5선에 부산시장까지 지낸 서병수 의원 입에서 나왔습니다.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세워놓은 서 의원은 대뜸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꺼냈습니다. 서 의원은 탄핵이 잘못됐다면서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역설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탄핵되고 사법 처리되어서 22년 징역형에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 원 선고를 받고 1482일째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지난해 12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고개를 숙인 지 불과 4개월 만에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대통령 탄핵도 역사고 선택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비대위원에게서는 정이 안 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니 젊은 세대가 우리 당을 두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기호 2번을 찍었다지만 국민의힘에게 도무지 정이 안 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고 거리를 두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걸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정부 질문을 일일이 사전에 내용을 체크를 하고 의견을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당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 승리를 만끽한 지 고작 2주. 새 지도부 선출과 야권 통합 과정으로 어수선한 국민의힘이 탄핵 부정이라는 걸림돌까지 만났습니다.
네, 오는 7월부터 3개 신도시를 포함해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모두 3만 가구 정도인데요. 물량의 절반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예정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지구입니다.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포함한 공공주택 3만 200호의 사전 청약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등 5개 지역 4,400가구를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접수를 받습니다. 전체 3만 가구 가운데 절반 수준인 14,000호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돌아갑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본 청약 시 100% 당첨권을 제공하여 최근 과열되고 있는 매매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격 요건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살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등입니다. 결혼한 지 2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이 부여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 70%에 연 1.3% 고정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 대상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3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서울 인접 지역에서의 대규모 분양이므로 서울 도심에서의 유유부지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량 확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집값 불안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을 털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재건축 활성화를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와 활성화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습니다. 최근 가격 동향이 심상치 않은 압구정을 포함한 4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최근 11층에 전용 면적 245제곱미터가 80억 원에 매매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집을 54억여 원에 판 사람이 이 아파트를 사고 매도자는 근저당을 19억 넘게 잡아줬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른바 자전거래를 통한 가격 인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27일부터 1년간 발효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투기 신호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그 어떤 부동산 대책도 사후 약방문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결단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 16개 단지, 목동 택지 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 정비 구역 등 4곳입니다. 이 지역도 이제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 등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명한 규제책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시에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재건축의 첫 번째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보냈습니다. 중앙정부가 재건축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생활의 편리성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님께 절박한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특정해서 꼭 한번 직접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건의를 드렸습니다.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한 오세훈 시장이 주택 공급과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몰수 초징 보전한 부동산이 2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어제 경찰청 간담회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돼 몰수 초징 보전한 부동산이 현재까지 7건, 시가로 296억 원어치라고 밝혔습니다.
몰수 보존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특수부는 또 재임 시절 아내 명의 세종시 땅을 사들인 전 행복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A씨를 조만간 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최근 부동산 정책 방향을 규제 강화해서 완화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당 안팎에선 아파트 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는 거냐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광풍이 불던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이후 2009년 1가구 1주택자 9억 원이라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마련됐는데 당시 적용 대상 가구는 0.6%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에도 0.7%로 비슷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3.7%까지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제 강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거센 조세 저항에도 불구하고 세제를 강화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4.7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선거를 통해 성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만큼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잇따라 터져나온 겁니다. 실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을 귀 기울이면서 이를 두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치솟은 집값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깎아줄 테니 더 많은 집을 가져도 괜찮다라고 부동산 광풍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했습니다. 이런데도 재보궐선거 결과에 화들짝 놀란 민주당이 여론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 정한 큰 원칙을 손쉽게 접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자녀의 초등학교 시절 위장 전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 후보자 측은 특정 학교를 노린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부적절한 주소지 이전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된 노형욱 후보자입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두 가지를 최선의 과제로 삼아야 할 걸로 봅니다. 노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가족인 배우자와 두 아들의 주소 이전에서 수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뒀던 지난 2001년 1월 배우자와 둘째 아들만 동거인 형식으로 방배동으로 전입한 겁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사당동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지난 2003년에는 노 후보자를 제외한 가족 3명만 반포동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노 후보자가 반포동에 빌라를 구매한 건 2005년. 같은 서울에서 가족이 2년 가까이 떨어져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소를 옮겼던 지역은 이른바 강남에 인기 학교가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학교를 노린 위장 전입이라는 의심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교육 파견으로 가족이 해외로 떠나게 되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아들이 2달이라도 유치원 단짝과 함께 지내고 싶어해 주소를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03년에는 해외에서 돌아와 바로 반포동으로 이사하려 했지만 기존 사당동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 먼저 처제 집으로 전입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거주지 이전이었다면서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이 밖에도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3년 9개월 뒤에 팔아 2억 원의 차익을 올렸는데
정작 아파트에는 살지 않고 서울에서 출퇴근하거나 심지어 국무조정실에서 전세보증금을 낸 관사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는 과거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는 5대 기준에 해당하는 만큼 노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우리 군장병들이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한 뒤에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일정 기간 격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식단이 형편없다면서 병사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부식 청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실한 급식을 지급받은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가 복귀 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격리 중인 한 병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일회용 도시락 사진입니다. 흰 쌀밥에 부실한 닭볶음과 김치, 오이지가 조금씩 담겼습니다. 육군 51사단 예하 여단 소속이라고 밝힌 이 병사는 다른 곳은 식사가 어떤지 궁금해 올렸다며 휴가 다녀온 게 죄냐고 항의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사흘 만에 7,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자신이 속한 부대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부실급식이 격리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12사단 모 부대 소속이라고 밝힌 병사가 올린 도시락은 더 형편없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햄 약간과 포장김이 전부였습니다. 또 120명이 넘는 부대에 햄버거 빵이 60개밖에 없어 취사병이 반으로 잘라 120개를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51사단의 경우 부대 자체의 취사 메뉴로 격리 장병뿐만 아니라 다른 장병들도 똑같이 제공됐고 12사단의 경우 부식 청구가 제대로 안 돼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장병들의 급식 수요에 맞춰 올해 장병 1인당 하루 기본 급식비를 8,790원으로 책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 11일까지 3주 동안을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학교와 학원을 대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학원가에서는 이미 지키고 있는 지침이라서 크게 달라질 건 없지만 더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강생 250여 명이 다니는 서울 목동의 한 수학학원. 구청 직원이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학교와 학원발 감염이 늘어나면서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선 겁니다. 방역 관리자 지정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네. 한창 수업이 이뤄지는 교실은 책상마다 칸막이가 설치돼 있고 학생들은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물과 음료를 제외한 음식도 섭취 금지. 하루 3차례 이상 환기가 이루어지는지도 살핍니다. 한 칸씩 이렇게 띄우시면 돼요? 학교와 학원이 모인 서울 목동의 학원가입니다. 이렇게 교육부는 전국 학교와 학원에 대해서 3주 동안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방역 수칙에 익숙해진 학원들. 집중 방역 기간이라 해도 지침이 바뀌는 건 아니라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는 의견도 있고 느슨해진 부분을 다잡을 수 있겠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학원 자체에서는 그 이상의 방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날씨도 더워지고 아이들도 학교를 막 등교를 하다 보니까 많이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해드려서 좀 경각심을 갖고 최근 학교와 학원 곳곳에서 나오는 감염으로 자녀를 보내면서도 불안했던 학부모들은 철저한 방역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학원이나 학교 보낼 때 걱정이 많이 됐는데 3주간 특별 방역 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더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학원총연합회는 대형 학원보다 중소학원이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집중 방역 기간과 맞물려 지난달부터 꾸린 자체 방역단의 활동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대표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을 열어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 주차하던 승용차가 4m 아래로 떨어져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불이 난 대나무 밭에서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완전히 뒤집힌 채 아슬아슬하게 도로 끝에 걸려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강원 태백시 황지동의 한 주택 마당에서 주차하려던 차량이 4m 아래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숙소로 돌아오던 55살 박모 씨 등 2명이 숨졌고 대리운전 기사인 49살 김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운전 미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한가운데 뒤집힌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서 달리던 승용차 2대가 충돌한 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입니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 유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전북 남원시 도룡리의 한 대나무 밭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진화 작업 도중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인 85살 노인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범죄 연루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충북 진천군 광해원리에 있는 6층짜리 모텔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투숙객과 종업원 등 39명이 급히 대피했고 건물 내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비어있던 객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4월 날씨라기엔 어제 날이 무척 더웠죠. 오늘도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때이른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6.1도로 어제 아침보다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강한 볕에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7월 상순에 해당하는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어제 아침처럼 옷차림 가볍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 28도, 광주와 전주 27도, 대구 27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 22도, 포항 21도로 서쪽 지역보다 기온이 5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루는 구름 많이 끼면서 자외선 걱정은 덜하겠지만 미세먼지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청,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 지방은 오후에도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반드시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당분간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호남과 제주도에 봄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등 서쪽 지방과 경북의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볕이 강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노약자는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정반대 위안부 판결. 위안부 할머니 한만 더 쌓였다. 아침 신문들은 일제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소식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1차 소송과는 정반대의 결론으로 이번 재판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인 국가 면제가 이번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사실상의 패소 판결로 1차 소송과 2차 소송 재판부가 180도 다른 결론을 내놓은 건 국제관습법 변화 흐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결문 내용을 강조하며 지난 4년 동안 사법의 영역에 있던 한일 과거사 문제가 다시 외교의 영역으로 방향타를 틀었다고 봤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번 판결로 한일 외교 측면에선 한숨 돌렸다고 할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고 판결에는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북한과 중국에 대해 전략적 견해차라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어
이번 판결이 두 나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향신문 만평은 눈을 가린 법원이 일본군에 끌려가는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폭탄 돌리는 가상화폐, 벼락거지 탈출구된 코인. 신문들은 하나같이 가상화폐 시장 광풍 위험에 대한 경고성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의 90%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큰 이른바 잡코인이고 GDP 대비 투자 역시 과도한 수준이라며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인터넷 카페 개설하듯 가상화폐를 찍어내고 있으며 많은 중소 가상화폐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백서에 써놓고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 후보자는 남편이 농지를 매매로 가장해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이 드러났고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이 있다는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판결에는 여기에 더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삼성그룹과 이마트가 노조 와해 작전에 열을 올리던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명절 선물 대상자 명단에 올라있고 실제 전달된 것으로 적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간브리핑 권남기입니다.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선 정반대로 한 국가의 주권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국가 면제론을 적용해 사실상 피해자 할머니들이 패소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실망감과 충격을 나타내면서 반드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고 밝혔는데 법원이 석 달 만에 스스로 모순된 판결을 내놔서 배상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투표 직전까지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코로나19 새 환자는 다시 700명대로 늘었는데 정부는 급증세는 아니며 영업 제한 시간을 앞당길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혈전증 가능성이 제기된 얀센 백신은 계획대로 도입한 뒤 나이를 제한해서 접종할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빠른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 더 진전시켜 나간다면 바이든 정부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선 정반대의 결론을 내놨습니다.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국가 면제론이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도 적용된다며 사실상 할머니들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실망감과 충격을 나타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우리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적 관습법, 이른바 국가 면제론을 들어 소송을 무시해왔지만 법원은 위안부 강제 동원 같은 반인권적 범죄에는 국가 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 20명이 제기한 2차 소송에선 정반대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에도 국가 면제론이 인정된다며 소를 각하해 사실상 패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고난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일본 측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 ICJ 판례 등을 보면 무력 분쟁 중 외국 군대 등의 행위를 주권 행위로 보고 국가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시기 군사적 목적으로 실행한 것이라며 중대한 인권 침해로 위법 소지가 있지만 국가 면제의 예외로 볼 사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 소송이 마지막 구제 수단이라는 할머니 측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출연한 자금이 화훼치유재단을 거쳐 피해자 상당수에 지급된 만큼 권리 구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법정에 직접 나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도중 퇴정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어쨌거나 저 결과가 좋게 나고 나쁘게 나고 가네.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꼭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할머니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도 국제인권의 흐름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일본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1차 소송 판결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 한일 합의를 그 권리 구제 절차로 본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희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할머니 측이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2차 소송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상심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의 배상 책임을 두고 법원 스스로 모순된 판결을 내놓은 셈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1월과는 상반된 판결 내용을 신속하게 전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주권 면제 원칙이 인정된다는 것은 적절하다면서도 양국 관계 악화의 책임을 우리나라에 모두 돌렸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韓国の裁判所は原告の訴えを退ける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를 각하한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머릿기사로 속보를 전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본 내 한국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재판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判決の中にもですね、外交交渉の必要性っていうのも訴えてますし、環境的には外交がやりやすい環境が少し出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期待しているんですけど。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주권 면제 원칙이 인정된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뿐 아니라 강제동원 판결 등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韓国により国際法が守られず、また二国間合意が実施されず、日韓関係はかつてない厳しい状況にあるというのが基本的な認識であり、そこ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 외교부는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겠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993년 고노 담화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힌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라고 일본에 촉구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달라졌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의 인식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달 초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을 방문해 가진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평행선이 이어졌습니다.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며 한국이 내민 손을 일본이 계속 거부할 경우 한일 관계는 장기간 교착 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의 봄철 제사에 공물을 보냈습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은 지난해 가을 제사에도 이번처럼 공물을 보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치는 것도 침략 전쟁을 이끈 전범들에 대한 추모를 담은 것이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9월 19일 퇴임 사흘 뒤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했던 아베 전 총리는 공물을 보내는 대신 이번 행사에도 직접 신사를 찾았습니다. 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50명으로 집계되면서 어제 하루 추가 확진자는 7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수도권이 429명, 비수도권이 221명으로 모두 650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하는 발표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7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상생활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잇따르는 실내 체육시설 집단 감염의 절반 정도가 헬스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실상을 둘러봤는데
굳게 닫힌 출입문과 일명 코스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부실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홍대의 한 헬스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실내 체육시설 집단 감염의 절반 정도는 이런 헬스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내 헬스장 곳곳을 돌면서 이런 방역수칙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 1, 2층 헬스장이 빈 기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붐빕니다. 러닝머신은 한 칸씩 비었지만 다른 기구들은 거리를 두지 않아 다닥다닥 붙어 운동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다른 헬스장으로도 가봤습니다. 환기가 어려운 지하시설에서 이른바 턱스크, 코스크 상태로 달리기를 하거나 강사와 수강생들이 단체로 음악에 맞춰 자전거를 타기도 합니다. 숨을 몰아쉬게 되는 격렬한 운동이지만 출입문은 굳게 닫아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래 소리가 너무 커서 이거를 열어놓고 하게 되면 밖에 다 들려서 주기적으로 이게 계속 강사님이 환기시키면서 하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실내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의무 방역 수칙은 면적당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2시간마다 환기 등입니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실내 체육시설 집단 감염은 40건, 감염자는 1,1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더 엄격한 수칙을 적용하고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 체육시설들은 호흡이 거칠 수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그 비말이 멀리 날아갈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환기나 마스크 착용을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시 시설을 닫게 하기도 어려운 만큼 현재로선 시설 운영자와 이용객들의 철저한 수칙 준수와 관리가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경남 하동군 20대 공무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3주가 지난 뒤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백신 접종 전 기저질환이 없었다고 보건소에 밝혔습니다. 보건당국 등은 해당 공무원이 수술 후 회복 중이며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의료보호제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치료비 지원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라고 당부했습니다. 러시아 백신이 요즘 국내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설마 했던 러시아 백신의 효능이 한 유명 학술지를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게 컸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 가장 적극적인 건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이 러시아 백신이 안전성만 검증이 되면 싸고 구하기도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에 공개 검증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당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이죠.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플랜 B 차원에서 스푸트니크 V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국민 선호도가 갈리는데 러시아 백신은 더 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스푸트니크 V에 관심을 보이면서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는 지시를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의 차원으로 언급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도입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는 수준입니다. 유럽의학 공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외국에서의 허가 사항들을 좀 함께 참고하면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서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지난해 8월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승인한 뒤 현재까지 60여 개국이 사용을 승인했지만 효능과 안전성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 백신이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되지 않은 만큼 우리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최근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를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했죠.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먼저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할 거라고 여지를 남겼는데 3차 접종 여부가 결정돼야 정리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 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는 기업들의 세금을 공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92일 만에 2억 회 백신 접종을 이뤘다며
100일 약속을 지켰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맞도록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백신 유급 휴가를 줄 경우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I'm calling on every employer, large and small, in every state to give employees the time off they need with pay to get vaccinated. And any time they need with pay to recover if they're feeling under the weather after the shot.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빗발치는 해외 백신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 먼저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더 많은 백신을 해외로 보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언젠가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So, but it's in process. We don't have enough to be confident to send it abroad now, but I expect we're going to be able to do that. 백신 효력을 높이는 세 번째 접종인 이른바 부스터샷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백신 수급도 정리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해외 지원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의 미국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협의를 더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듯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난이 세계적으로 심해지다 보니 이런 일도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가짜 스푸트니크 V가 적발됐고 맹물 백신까지 나왔습니다. 폴란드에서도 가짜 화이자 백신을 유통하려던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멕시코 세관에 압수된 가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1000여 개가 넘는 병에는 모두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냉동 상자에 음료수를 담은 것처럼 위장해 개인 전용 비행기에 싣고 온두라스로 가져가려다 세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백신을 판 적이 없다며 가짜라고 밝혔습니다. Si usted recibe una oferta de una vacuna contra la COVID-19 y le están pidiendo dinero, no se deje engañar. Es una estafa, es un fraude. 멕시코에서는 또 가짜 백신 주사를 놓던 병원 관계자 6명도 붙잡혔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80여 명에게 맹물 주사를 놓고 $1,000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폴란드에서도 가짜 화이자 백신을 만들어 유통하려던 사람이 쇠고랑을 찼습니다. 화이자가 성분을 분석한 결과 가짜 백신 병에 담겨 있던 건 주름 개선제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식염수를 넣어 만든 가짜 백신 6만여 개를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이들 일당이 만든 가짜 백신 가운데 600개는 홍콩을 거쳐 외국으로 몰래 팔려나갔습니다. 通过向玉冠峰注射器组合件注入生理盐水加工制作假新冠疫苗，并层层加价销售。 남아공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백신 물량이 부족해 비공식 경로를 통해 백신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 같은 사기 사건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백신 위조뿐 아니라 백신을 판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돈만 갈취하는 사기 사이트도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가 적발됐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처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의자 없이 1시간여 동안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거론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와 통합에 도움이 되는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서둘러 점심 식사를 제안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견해는 달라도 중앙과 지방행정이 서로 함께 협력해야 한다면서 소통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여러 채널이 있긴 한데 1차적으로는 중국에서 채널을 줬으니까 별도의 의제 없이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오찬에서 문 대통령과 두 시장은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이 큰 통합을 위해 제고해달라며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자 문 대통령은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해 안타깝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와 같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재건축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요. 그 부분을 좀 완화해달라는 서울시의 입장을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집값 상승과 시세 차익을 노린 재건축 남용을 우려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과 평양에서의 올림픽 공동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률과 관련해 수급 불안이 아닌 이미 확보한 백신을 속도감 있게 접종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이 아닌 지자체가 접종 대상을 선정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의 협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게 비핵화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대화 의지를 갖고 하루빨리 마주 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거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데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오늘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부터 화상으로 열리는 기후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기후 행동 강화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네, 정치권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연일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지적하면서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백신 조기 확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가짜뉴스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도 코로나19 백신 문제가 단연 화두가 됐습니다. 공세를 이어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 백신 확보의 걸림돌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또 우리 정부 관계자는 한미동맹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게 또 백신에게 큰 장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미동맹이 막 흔들거린다는 얘기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외교적인 노력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백신 확보와 접종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 입장을 한껏 뒷받침하면서 백신 접종 속도가 후진국보다 늦다거나 집단 면역에 6년이 넘게 걸린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정부로서는 11월 달에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접종에 관한 노력들을 좀 비아냥대고 조롱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르완다, 방글라데시 또 6년 4개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지도부 회의의 화두도 백신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지옥에서 국민들을 탈출시켜달라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백신 조기 확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눈앞의 백신 참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K-방역은 성공적일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인지 부조화에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미 백신 스와프 협의 등 백신 추가 확보 방안을 이미 논의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서 건전한 비판을 민주당은 이미 당내 백신 수급 점검단을 출범한 데 이어 조만간 당정 협의를 열어 백신 확보 불안을 없앤다는 방침이지만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압박 속에 정치권에선 한동안 백신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자녀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위장 전입을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노영욱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01년 1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둘째 아들과 2명만 방배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3개월여 만에 다시 사당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두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과 3학년이던 2003년에도 노 후보자를 제외한 가족 3명은 사당동에서 반포동으로 전입했다가 2005년 노 후보자가 반포동 빌라를 산 뒤 주소지를 합쳤습니다. 전입한 주소지에는 8학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영욱 후보자 측은 특정 학교를 의도하진 않았지만 부적절한 주소지 이전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억울하다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까지 보낸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서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 206표, 부 38표, 기권 11표로서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지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만큼 사법당국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구한 겁니다. 이 의원은 투표 직전까지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지옥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의원은 550억 원대 회삿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정치 자금과 딸의 포르쉐 리스 비용 등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횡령액을 모두 갚았고 포르쉐 리스는 딸의 안전 때문이었다며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포르쉐를 회사 돈으로 사줘도 되는 건가요? 업무 소행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용 리스차를 왜 따님께? 대표이사가 업무를 하면서 탄 업무용 리스차입니다. 예.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 의원이 적을 두었던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서둘러 선을 그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 책임을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잘못된 공천과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고 국민 앞에 섰고 대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의원은 역대 15번째이자 21대 국회 들어서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의원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산불 진화에 나섰던 헬리콥터 한 대가 청주 대청호로 추락했습니다.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2명 모두 구조됐지만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황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청주시 문의면 대청호 위로 선명한 기름띠가 보입니다. 산불 진화용 헬기가 20m 물속으로 추락한 뒤 생긴 겁니다. 119 구조대가 현장에 접근해 물속에서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사고 직후 가까스로 헬기에서 탈출해 스스로 헤엄쳐 나온 기장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물속에서 119에 의해 구조된 부기장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지는 걸 봤죠. 그냥 쑥 들어갔어요. 물 안으로. 위에서 또 추락하는 것처럼. 헬기가 대청호에 추락한 것은 오후 2시 50분쯤입니다. 사고 헬기는 부근 현도면에 있는 산불 현장으로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진화 막바지쯤 대청호에서 물을 담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수를 위해서 대청댐 위에 선의 비행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추락 헬기는 S-76C 기종으로 충청북도가 지난 1월부터 민간 회사에서 임차해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추락 헬기 본체 인양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기체나 조종 등의 문제는 없었는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홍보연입니다.
국내산 콩으로 만들었다며 유명 포털 쇼핑몰 판매 1위까지 올랐던 된장이 알고 보니 외국산 콩을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가짜 국내산 된장을 팔아서 1년 남짓 동안 6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옆에 나란히 붙은 허름한 건물. 사람 허리까지 오는 커다란 항아리가 놓였습니다. 메주를 쑤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편에는 콩도 한가득 쌓였습니다. 자루에는 파주라고 쓰여 있지만 안에 든 건 수입콩입니다. 이거는 원산지가 어떻게 됩니까? 수입은 알고 있는데 원산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입인데 이게 파주 장단 콩이라고 이거 포장해버리면 뭐 담을 팔도 아니고 내가 이거 보관하기 위해서 담을 놨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공장 한편에는 원산지를 속인 채 출하를 앞둔 제품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수입 콩 된장을 국산 콩 100%라고 속여 판 60대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외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에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 이른바 MSG가 들어간 제품을 섞어서 팔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된장은 모두 46톤, 1kg에 3,000원 정도의 된장을 사들여 14,000원 정도에 팔아 6억 5천만 원 넘게 챙겼습니다. 국산 콩을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소개해 쇼핑몰 판매 1위도 차지했고 맛이 좋다는 후기도 많았습니다. 중국산으로 만든 된장과 외국산으로 만든 된장을 혼합하여 판매하여 왔습니다. 특히 외국산으로 만든 된장에는 MSG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적절하게 혼합을 하면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더 큰 반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적발된 후에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던 업자는 원산지 표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지난달 의약품 불법 제조 관련 YTN의 연속 보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별 점검에 나서서 종근당에서도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의약품 9개에 대해서 당분간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불법 제조 등 종근당이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지난달 YTN이 일부 제약사의 불법 제조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지 45일 만입니다. 지난해 매출만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제약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4가지입니다. 종근당은 의약품을 만들며 허가 없이 첨가제를 넣고 제조 기록을 허위로 이중 작성한 뒤 폐기했습니다. 또 제조 방법을 바꾸고도 허가받지 않거나 사용량을 멋대로 조정했습니다. 모두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전문의약품 9개에 대해 당분간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신경안정제로 쓰이는 데파스정과 고지혈증 치료제 배자립정 등 3개 품목은 유통되고 있는 것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나머지 6개는 의사 등 전문가가 판단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종근당 측은 내부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적발된 A사는 의약품 성능 시험을 일부 시행하지 않아 조만간 제조 중단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종근당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다른 제약사들에 대한 점검도 올해 내내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외국인이 만취한 상태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네, 사고를 낸 외국인은 도주하려고 했지만 마침 현장을 본 배달 기사들이 추격에 나서서 붙잡았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골목길을 황급히 빠져나오는 검은색 차량을 오토바이가 뒤쫓습니다. 잠시 뒤 반대편에서도 오토바이가 나타나 길을 막자 어쩔 수 없이 멈춰섭니다. 면허도 없는 외국인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꼼짝없이 붙잡힌 겁니다. 그 관에서 내려가면서 붙잡아놓고 112 신고가 된 거예요. 재외동포로 입국했고 허가기간이 만료일 때가 2023년이에요. 외국인 운전자는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났고 마침 배달 대행업체 기사들이 이를 보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도망치면서 차량 여러 대를 더 들이받았고 배달 기사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몇 명은 뛰어가고 이제 저랑 다른 친구는 오토바이 타고 쫓아가서 잡은 거죠. 안 내리니까 제가 내리라고 하니까 그때 한 대 때리더라고.
붙잡힌 외국인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정반대 위안부 판결. 위안부 할머니 한만 더 쌓였다. 아침 신문들은 일제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소식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1차 소송과는 정반대의 결론으로 이번 재판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수법상 원칙인 국가 면제가 이번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사실상의 패소 판결로 1차 소송과 2차 소송 재판부가 180도 다른 결론을 내놓은 건 국제관수법 변화 흐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문 내용을 강조하며 지난 4년 동안 사법의 영역에 있던 한일 과거사 문제가 다시 외교의 영역으로 방향타를 틀었다고 봤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번 판결로 한일 외교 측면에선 한숨 돌렸다고 할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고 판결에는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북한과 중국에 대해 전략적 견해차라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어 이번 판결이 두 나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향신문 만평은 눈을 가린 법원이 일본군에 끌려가는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폭탄 돌리는 가상화폐, 벼락거지 탈출구된 코인. 신문들은 하나같이 가상화폐 시장 광풍 위험에 대한 경고성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의 90%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큰 이른바 잡코인이고 GDP 대비 투자 역시 과도한 수준이라며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인터넷 카페 개설하듯 가상화폐를 찍어내고 있으며 많은 중소 가상화폐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백서에 써놓고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 후보자는 남편이 농지를 매매로 가장해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이 드러났고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이 있다는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판결에는 여기에 더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삼성그룹과 이마트가 노조 와해 작전에 열을 올리던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명절 선물 대상자 명단에 올라있고 실제 전달된 것으로 적혀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간브리핑 권남기입니다. 오늘도 계절을 2달 이상 앞서는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도 선선한 정도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7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8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중서부와 일부 남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수도권과 충남, 전남과 경북지방은 오존 농도까지 높게 치솟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확대했는데요.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낮 동안 서쪽은 덥고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7도, 대전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은 21도, 부산은 2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호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때이른 더위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